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호무역을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보호무역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보조금을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게, 국내 생산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호무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무역에 개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조금, 서브시디라 그러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이거는 정부가 국내 기업 혹은 국내 생산자,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국내 생산자, 국내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전적인 지원이에요. 그래서 뭐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저리 대출, 이건 한국어로 저리 대출, 저는 낮다, 리는 이자. 그러니까 낮은 이자로 은행에서 대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세금이나 그 기업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낮춰주거나 혹은 뭐 아예 국내 기업에 대해서 지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국내 기업이 어떤 주식이죠. 그 주식의 일부를 정부가 아예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하는 것, 국내 기업의 어떤 주식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정부가 국내 생산자, 국내 기업, 외국의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국내 기업, 생산업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줍니다.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보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생산자, 국내 수출업자, 국내 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그 효과가 뭐냐? 정부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도와주면 자, 더 낮은 원가로 외국의 제품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낮은,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겁니다. 또는 뭐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거고, 아니면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기업이 이자를 적게 내게 하는 거. 아니면은 그 국내 기업, 국내 생산업체의 지분, 주식이나 이런 거를 사들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 국내 생산업체들이 수출하는 거죠. 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제품, 외국 그의 기업들과 경쟁하는 그 제품의 어떤 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낮은 원가로 만들어서 더 싼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뭐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부가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뭐 그 국내 수출 업체들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그 돈, 보조금, 그걸로 이제 더 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더 싼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수출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니까 경쟁하는 외국의 어떤 기업들의 제품에 비해서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유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국내 업체들, 그 국내 업체들이죠. 국내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싼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더 싼 가격으로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도 있고 경쟁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더 해외 시장에 많이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제품을 더 수출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돼요? 경쟁하는 그 외국 기업의 다른 국가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덜 수입되겠죠. 수입돼도 덜 팔릴 거예요. 덜 팔립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조금, 정부가 막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더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쟁하는 외국 기업 혹은 외국의 제품들도 우리나라에 덜 수입되고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조금,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이 국내에 경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제품들이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더 싸게 팔리므로 국내 기업, 국내 생산자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릴 거라고요.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왜 경쟁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수입이 덜 될 겁니다. 수입된다고 해도 덜 팔리고.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보호무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정부가 국내 생산자, 국내 수출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니까 더 싼 가격으로 만들어서 더 싼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수출할 수가 있고 또 경쟁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 덜 수입되겠죠. 수입된다 그래도 국내 업체들의 경쟁하는 제품이 더 싼 가격이고 그러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경쟁하는 제품도 결국 국내 시장에 덜 수입되거나 덜 수입될 겁니다. 수입돼도 덜 팔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정부의 이 보조금, 이 정책은 보호무역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의 제품은 더 많이 수출되도록 하고 경쟁하는 외국 기업의 제품은 덜 수입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보조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국내 생산자들을 지원한다. 낮은 원가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제품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해주고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해준다. 이 말이 교수님이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서브시디. 보조금의 원천은 어디야? 결국 이 보조금의 원천은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거에서 충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고객, 소비자들이 보조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국내 기업, 국내 수출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보조금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는가? 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거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이죠.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또 뭐 일반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보조금이 나오니까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보조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에서 보조금이 쓰이는 거죠. 물론 기업이 내는 세금도 보조금의 원천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보조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기업도 세금을 내니까 기업이 내는 세금에서 뭐 보조금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뭐 일반 소비자들이죠.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도 그런 이제 국내 기업, 국내 수출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뭐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입 쿼터입니다. 수입 쿼터. 자, 보호무역의 방법이에요. 보호무역의 방법으로 수입 쿼터입니다. 임포트 쿼터인데, 쿼터라는 거는 양입니다. 쿼터라는 거는 양이에요. 쿼터라는 건 양. 그러니까 이거는 자, 어떤 제품이 수입되는 그 수량, 그거를 제한하는 겁니다.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해서 그 많이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무역 정책의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입 쿼터. 그러니까 수입 쿼터는 한 국가로 수입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수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상대국의 특정 제품이 수입될 때 그 양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 쿼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율 쿼터입니다. 관세율 쿼터. 관세율 쿼터. tariff rate quarter. tariff rate quarter라고 할 수 있어요. tariff rate quarter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세율 쿼터입니다. 관세율 쿼터라는 건 뭐냐면은 자,
쿼터 한도를 초과할 때보다 쿼터 한도 내에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쿼터와 관세가 혼합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쿼터가 양이니까 어, 어, 쿼터가 쿼터가 수량이니까 어떠한 쿼터 자, 이거 어떤 수입품의 쿼터 양을 양이 그 쿼터 양을 결정해 놓고 그 쿼터 그 양보다 적게 수입될 때는 관세 세금을 적게 매기고 그 수입 쿼터의 양보다 더 많이 수입될 때 더 많이 국내에서 팔려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관세 세금을 더 높게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쿼터 수입량과 관세 세금을 혼합하는 방식이 관세율 쿼터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수입 쿼터라는 것은 수량으로 어떤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것이 수입 쿼터고 어떤 쿼터를 결정해서 양을 이렇게 결정해서 그거보다 적게 수입되면 세금 적게 내고 관세 적게 내고 그 쿼터 그 양보다 더 많이 수입되면 더 많이 수입되면 세금 관세는 더 많이 내고 이런 식으로 그 쿼터 양과 관세 세금을 혼합하는 방식은 관세율 쿼터라는 제도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수입 쿼터 수량으로서 어떤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거죠.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수출을 제한하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보호무역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출 자율 규제나 수출 자율 규제. 이것도 일종의 그 수량으로 수입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방법인데요. 수출 자율 규제, 영어로는 voluntary export restraint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수입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입국이 어떤 특정 수입품의 어떤 수량을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그 수입품이죠. 그 수입품을 판매하는, 곧 수출하는 그러한 수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수출량, 그 판매하려는 양을 이렇게 제한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것이 이제 수출 자율 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수입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입품의 수량을 제한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입품을 수출하려는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그 수출량, 판매하려는 양이죠, 구국가에 그거를 이렇게 제한하도록 하는 뭐 그러한 그 방식입니다. 이것도 보호무역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 자율 규제의 뭐 대표적인 예로 나온 게 우리 수업 교재에 나온 거예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사례 중에 하나가 1981년에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자국의 자동차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어떤 무역 관련된 압력에 굴복하여 한 해에 168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기로 자율적인 규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협정은 그 후 1984년에 수정되어 1년에 185만 대까지의 자동차 수출이 허용되었습니다. 자, 외국 기업들이 수출 자율 규제에 동의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경우, 수출 자율 규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징벌적 과세, 보복의 성격이 있는 과세나 수입 쿼터와 같이 더 피해가 큰 조치들이 취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출 자율 규제에 동의하는 것은 보호 무역주의의 압력과 적절히 타협함으로써 나쁜 상황에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수출 자율 규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수입 쿼터나 수출 자율 규제나 모두 어떤 수량이죠. 상대국가 입장에서는 수출품, 그리고 우리나라 수입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의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어떤 보호무역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입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왜냐하면 수입품의 수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입품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니까 수입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됩니다. 수입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수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의 방법으로 나온 것이 이제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Local Content Requirement라고 그러는데,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자, 한 제품에 그러니까 한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의 특정 비율을 그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것만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도 보호무역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호무역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특정 비율을 반드시 그 특정 국가의 국내 기업이 생산한 부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거죠.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산 부품 의무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Local Content Requirement입니다. 뭐 이걸 한번 잠깐 수업 교재 내용을 좀 보죠. 좀 생소해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이란 한 제품의 특정한 비율을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제는 물리적 기준, 예를 들면 제품의 총 구성 부품 중 75%를 현지 생산한다. 또는 가치적 기준, 예를 들면 제품의 총 가치 중 75%를 현지 생산한다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이 이러한 규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은 다국적 기업들, 즉 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조달된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국에서 단순 조립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품들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은 선진국들에서도 자국의 일자리와 산업을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바이 아메리카 액트, 바이라는 건 구입한다, 아메리카 미국 액트 법이죠. 그래서 바이 아메리카 법을 보면 외국 공급자가 상당한 가상의 이점이 있지 않은 한 미국 정부 기관은 설비 등을 입찰 구매함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에게 특혜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가치 기준으로 어떤 제품의 원자재 중 51% 이상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 이를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의 일종이다. 외국 회사나 미국 정부기관에 어떤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준으로, 가격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51% 이상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발도상국이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다. 개발도상국도 그렇고 미국 같은 선진국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이나 미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죠. 외국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면은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그걸 갖고 조립해야 되는데, 개발도상국이나 미국이나 그 외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일부 퍼센트, 몇 퍼센트는 반드시 그 기업들이 생산 공장이 있는 개발도상국 혹은 미국이라면 미국에 있는 그 외국 기업들인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 그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부품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는. 그게 이제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고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국산 부품 의무 사용, 이렇게 개발도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이나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 부품에 대해서 몇 퍼센트는 반드시 그 국내 기업, 개발도상국이나 미국 기업의 부품만 사용하도록 하는 게 보호무역의 방법이냐. 그게 왜 보호무역의 방법인가? 그거를 우리 수업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요.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은 수입 쿼터와 마찬가지로 외국 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부품업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을 하면 수입 쿼터와 마찬가지로 외국 제품과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부품업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자, 이거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국내 부품업자, 개발도상국이면 개발도상국 그 국가의 부품업자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미국 같은 선진국이라면은 그 선진국에 있는 그 국가 부품업체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국내 부품업자들의 몇 퍼센트, 그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몇 퍼센트는 반드시 그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미국이면은 미국 같은 선진국이면 선진국, 그 국가,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그 국가 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외국 기업들이 그 진출한 국가의 국내 기업들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에서 사들여가지고 제품을 조립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진출한 국가의 국내 기업, 개발도상국이나 뭐 미국이나 선진국이라도 국내 기업의 부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부품이죠, 부품.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 국내 기업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외국의 부품들을 얼마든지 사서 그걸 조립할 수도 있는데 몇 퍼센트는 반드시 진출한 국가의 국내 기업의 부품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부품과 관련해서 보호무역의 효과가 있는 거죠. 외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외국산 부품과의 경쟁을 피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무역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무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특정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몇 퍼센트는 반드시 국내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죠. 국내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수입 제한은 해당되는 부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수입 부품의 높은 가격은 최종 제품이 높은 가격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자에게는 뭐 이익이 되는데 그 최종 소비자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뭐 다시 한번 보면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도 역시 수입 쿼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수입 제한은 해당되는 부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높일 것입니다. 그 후 수입 부품의 높은 가격은 최종 제품의 높아진 가격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들에게 그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무역 규제들과 마찬가지로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또한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어떻게 돼요?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좀 피해를 주는 뭐 그러한 그 효과가 있다고 지금 우리 수업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국산 부품 의무 사용은 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그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이나 뭐 미국과 선진국이나 거기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부품을 반드시 그 진출한 국가의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그 부품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죠? 어떤 보호무역적인 외국 어떤 기업과의 외국 기업이 생산한 부품과의 경쟁을 피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보호무역의 어떤 그런 효과 이런 걸 갖고 온다는 겁니다. 국산 부품 의무 사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적 규제라는 것입니다. 행정적 규제라는 거예요. 자, 행정적 규제라는 거는 이제 Administrative Trade Policies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보호무역의 방법인데, 뭐 특정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를 세금, 관세로 막거나, 또는 뭐 수입 쿼터, 수량으로 막거나, 뭐, 아니면 뭐, 아까 우리가 뭐 수출 자율 규제, 이런 식으로 또 막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일종의 그 어떤 행정적인, 관료 행정상의, 어떤, 관료 행정상의,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특정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거를 막는 거죠. 그러한 게 이제 행정적 규제다. Administrative Trade Policy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 수업 교재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무역정책 수단들 외에도 대표적인 게 관세나 수입 쿼터죠. 세금이나 수량으로 제한하는 건데 수출 자율 규제 같은 것도 수량이고요. 자, 이런 공식적인 무역정책 수단들 외에도 정부는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행정적 규제들을 비공식적인 무역정책 수단으로 때때로 활용한다. 행정적 무역 규제 정책이란 행정적 무역 규제 정책이란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관료 행정상의 규제들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일본의 공식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서 관세보다 행정 규제를 통한 수입 제한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 튤립 모종을, 그러니까 튤립이죠, 꽃을 수출하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세관이 모든 튤립 모종, 즉 꽃 튤립의 뿌리를 수직으로 중간까지 잘라서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이러한 교묘한 정책으로 인해 일본으로 보내졌던 튤립 꽃들은 다른 곳에 팔 수도 없게 됩니다. 자,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그 물류 회사죠. 어떤 운송 회사도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세관이 음란물이죠. 우리가 뭐 포르노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뭐 음란물 이런 거를 검사한다는 이유하에 모든 배송물의 포장을 뜯어서 검사하겠다고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급행 국제 소포들입니다. 빨리 배달되도록 하는 어떤 급행 국제 소포들이죠. 이러한 것들의 배송이 수일간 지연되는, 늦춰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정 규제라는 거예요. 행정 규제입니다. 정부가 주의하는 행정 규제. 그것 때문에 어떤 수입 제품이나 서비스 어떤 수입 이런 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까다롭게 하는 거죠. 행정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행정 규제를 이용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모든 수입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들을 어떤 한 작은 세관 사무소만을 통해서
반입되도록 규제하였다. 이 세관사무소는 외딴 지역에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원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 결과 수출 자율 규제가 협의되기 전까지 일제 일본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들이 프랑스로 수입되는 것이 늦춰지게 되었다. 여타의 다른 무역정책 수단들과 마찬가지로 행정 규제도 국내 생산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더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품이, 더 좋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수입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까다로운 행정적인 규제를 정부가 부감으로써 차단하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국내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 기업들한테는 유리하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 행정적 규제입니다.